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항암치료 부작용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차례대로 하나씩 살펴보고요. 오늘은 개괄적으로 전체적인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진료를 하다 보면 항암치료 이제 받을 거예요 하시면서 처음 받기 전에 이제 안 받아보셔서 그런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편견 없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이셔서 그런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을 거예요 하고 이제 가서 잘 받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항암치료 이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찾아보고 아니 주변에서 봤는데 이게 사람이 할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안 받고 안 나을래요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다가 이게 해보고 나니까 생각보다 더 힘들어서 막 고통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개인차도 크고 어떤 약을 쓰냐에 따른 편차도 크고 그런 게 항암 부작용인데요. 수술 같은 경우에는 암이 있는 부위랑 그 주변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퍼져 있는지 뭐 어느 정도에 따라 이제 어디까지 도려내냐가 다르지만 이 위치에 암이 있는데 뜬금없이 다른 장기를 그냥 띄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거나 이게 수술 후에 아프거나 기능적인 문제가 생기는 게 그 암이 있는 부위와 그 주변에 국한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뭐 주사로 맞든 먹든 온 몸을 약이 다 돌아요. 그래서 암 있는 데에만 딱 항암제가 들어가서 거기서만 효과를 발현을 해도 부작용이 꽤 날 텐데 온몸을 돌면서 불필요한 곳까지 다 약효가 나다 보니까 이제 부작용이 심해지는 거죠. 암세포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몸의 세포들보다 더 빠르게 증식하고 빠르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대부분의 항암제는 우리 몸에서 빠르게 증식해 나가는 그런 종류의 세포들을 공격하게끔 설계가 돼 있어요. 최근에 개발된 뭐 표적 항암제들 중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옛날 고식적 항암제들은 생산 증식이 빨리빨리 돼서 빨리 커지거나 분열해서 뭘 만들어내고 이런 애들 위주로 공격을 해요. 보통 그게 점막에 있는 세포거나 아니면 뭐 골수에서 조혈세포들, 모낭 속에 있는 모근 세포들, 머리카락 만드는 그런 세포들이 그런 활동이 활발해요. 이쪽으로 더 부작용이 오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항암제 부작용, 머리카락 빠지는 것도 이제 그래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항암 부작용들은 우리가 어떤 약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용량을 얼마나 쓰고 얼마나 자주 들어가는지, 그 다음에 어떤 종류의 암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항암 받는 사람 컨디션이 어떻고 그 사람 뭐 체질이 어떻고 뭐 이런 것들 전반적인 개인차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는 하는데, 그냥 제일 흔한 패턴대로 살펴보자면은 항암제를 맞고 제일 먼저 나타나는 부작용은 보통 오심부터예요. 뭐 빠르면은 그냥 맞는 순간부터 이렇게 온다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 다음으로 보통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피곤하고 처지고 힘들고 입맛 없고 이제 요런 이렇게 가라앉는 증상들이 좀 나타나고, 그 다음에 구내염을 비롯해서 이제 온갖 염증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뭐 말초신경염이나 뭐 이런 것도 같이 나타나고, 그 뒤에 이제 백혈구가 거의 바닥까지 오면서 한번 고비를 겪고 그 뒤에 이제 차근차근히 회복해서 몸 컨디션이 돌아오면은 그게 이제 부작용 한 사이클이 지나가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물론 이걸 다 모두가 이 순서대로 겪는 것도 아니고 이 증상을 모두 다 겪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람마다 편차가 큰데 그냥 흔히 보이는 순서는 이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암일에 맞춰서 병원에 가면은 맞기 전날 피검사 같은 걸 해서 다음날 결과를 보고 항암에 들어가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지난번 항암 효과가 암이 줄었나 늘었나 뭐 이런 걸 보려고 한다기보다는 다음 항암을 바로 시작을 해도 될 컨디션이 됐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보는 게 백혈구 수치를 중요하게 봐요. 백혈구가 내 몸의 면역력과 가장 많이 결부되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게 일정 이하로 떨어져 있으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중대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게 일정 이상일 때 항암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사를 꼭 해보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항암과 항암 사이에 컨디션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고 몸을 잘 유지를 해줘야만 정해진 스케줄대로, 가장 효과 좋은 스케줄대로 항암을 할 수가 있어요. 결국 항암 치료 효과가 훨씬 좋아지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항암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이제 저절로 이렇게 회복을 해요. 항암 맞고 이제 그 약이 다 끝났으니까 몸에서 그 약이 어느 정도 다 배출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회복을 해서 부작용도 많이 사라지고, 영구적으로 남는 부작용들은 많지는 않아요. 신장이나 뭐 아니면 주요 장기들 손상, 뭐 생식기나 이런 쪽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 손발 끝에 말초신경 찌릿찌릿하면서 감각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몇 가지를 제외해 놓고는 차근차근 좋아져서 대부분은 다 없어지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쉽게 없어진다고 해서 또 방심할 수는 없는 거는, 보통 같은 항암제를 뭐 4번, 5번을 맞는다라고 봤을 때 처음 맞고 두 번째 맞았을 때 나타나는 부작용들이 그 뒤에 3, 4, 5차에도 대부분은 그냥 나타나고, 또 이게 차수가 지나갈수록 점점 더 세게 오기 때문에 항상 이걸 유의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부작용이 이제 점점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하나가 너무 심하다 이랬을 때는 꼭 치료받으시는 병원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뭐 약 종류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약 용량을 조금 줄여서 간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뭐 부가적인 약을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가는 방법도 있으니까 병원에 한번 이야기를 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도 병원에서 부작용 관련해서 중대한 거는 많이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적극적으로 대화를 해가면서 진료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항암 치료에 대한 뭐 부작용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씩 주요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따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